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면 돌파의 신경민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정면 돌파의 특집 프로그램 디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모실 손님은요. 여러분들이 다 되게 많이 이름을 들으셔서 아는데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보건정책을 강의하시는 이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은 민주당 당원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런데 21년도부터 기본소득 문제로 당과의 마찰,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와의 마찰 때문에 결국은 징계를 받고 탈당을 하셨습니다. 그 경위를 쭉 먼저 여쭤보고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 사태 그리고 기본소득 문제가 왜 그렇게 당에서 분란이 됐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이 고견을 제가 직접 여쭈고 제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하여튼 뭐 굉장히 한때 시끄러웠어요. 저희들이 캠프 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경선 지나면서 계속 시끄러웠던 게 이제 기본소득 문제였는데 지금 현재는 당원이 아니시잖아요. 네, 제가 탈당을 했죠. 그게 22년 그러니까 1년여 전이죠. 네. 1월 달에 탈당을 하신 걸로 네, 됩니다. 1월 18일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당원권 정지 8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제주도당으로부터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소득 문제 때문에 결국 그런 거죠. 그렇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 측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민주당으로 사실상 입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수차례 했습니다. 네. 기본소득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헌에 명시된 보편적 복지국가 노선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건 토론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장을 했고 또 수차례 여러 경로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그 경기지사 지지자들이 저를 징계하라라고 이제 집단적으로 청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청원에 따라서 제주도당에서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제가 중징계, 그 당원권 8개월 정지, 중징계 처분을 제주도당으로부터 받았던 거죠. 하여튼 문제가 됐던 기본소득 문제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의 매우 비판적인, 특히 이재명 대표 체제에 아주 비판적인 지식인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오늘은 아무래도 당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 유튜브도 지금 송영길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딱 여쭙고 싶은 것은 바깥에서 보시기에 현재의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게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의 합리적 핵심에 근접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를 굉장히 어이없는 상황, 황당한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당내 경선에서 돈봉투가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냐. 이게 어느 시대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실제로 이 보수 정당에서도 이게 2008년을 기점으로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2년에 문제가 되면서 네. 거기서는 돈봉투는 일단 사라진 걸로 지금 현재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건 네. 그 당원들에게 내지는 당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 내지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준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도 전당대회 여러 번 치러봤는데 그건 없었습니다. 그건 없었고 다만 전당대회를 하다가 보면 캠프에서 돈이 필요하죠. 네. 이게 선거 비용이 보전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후보들이 사실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 경비하고 그 당의 중요 보직 내지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책임자들에게 돈을 주는 문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데 이번에
이 문제가 불거진 거예요. 그 과거 한나라당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그 당내 경선에서 결국 당대표로 당선되었었는데 그분이 그 고성덕 전 의원에게 그 300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그 사실을 고성덕 씨가 2012년에 그 고백하는 바람에 그게 문제가 불거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된 거예요. 고성덕 씨가 고백을 하면서 네. 그 당시 한나라당이 바로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랬죠. 수사 의뢰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그때 인출해간 돈은 2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 인출해간 흔적이 나왔는데 받은 사람은 결국은 고의원 하나밖에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수사를 했습니다마는 드러나지 않아가지고요. 결국 검찰은 300만 원만 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실형이 선고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형이 나온 거예요. 그 300만 중범죄라는 원. 소리잖아요. 300만 원 한 명에게 준 거에 대해서 실형이 나왔으니까 중범죄인데 그게 2008년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2008년인데 12년에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된 거죠. 네. 자, 2012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금 뭐 오늘 불거졌으면 이제 거의 10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년 사이에 강산이 변했을 텐데 보수 정당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런 관행이 없어졌다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로 사실 법적으로 불거진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게 불거진 겁니다. 근데 이제 불거진 건 뭐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문제는 이제 저는 당이 어떻게 보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 네. 딱 하나 한 건 영길이여 돌아와라 딱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돌아온 거예요. 네. 짠 하고 지금 돌아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뭐 검찰이 부르면 오늘이라도 나갈 겁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지금 돌아왔는데 이게 돌아온 걸로 지금 끝나는 게 아닌데 끝난 것처럼 송 전 대표도 그렇고 당도 그냥 손 놓고 쳐다보고 있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 사실은 이번 사안을 굉장히 가볍게 보려고 노력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또 가볍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이 국민의 일반적인 감정이라든지 국민 정서의 합리적 핵심과 얼마나 멀리 괴리되어 있는지 제가 그 이야기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우리 헌법 제10조에 보면 행복추구권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행복추구권은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인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건데요. 그럼 그 역할은 누가 해야 되느냐? 정치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치가 그를 하기 위해서 조직적 주체로서 등장한 것이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요, 이 정당이야말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각종 법적 장치를 만들고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이 정당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 우리 헌법 제8조에 보면 정당이 나옵니다. 그 정당의 그 목적,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우리 헌법 제8조가 규정하고 있거든요.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헌법 제8조를 정면으로 어긴 게 이번에 송영길 건품 살포 사건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 헌법 유린적인 중대 사안인데 이걸 민주당에서는 제대로 보고 있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일반적 정서와 얼마나 괴리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이제 헌법 제8조에 따라 가지고 정당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건품을 그 주거나 또 주기를 했거나 또 받기로 했거나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당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네, 정당법은 굉장히 엄하게 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요. 이게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가 이게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데 만약에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서 정당의 그 대표자에게 투표를 하게 하거나 아니 다른 사람이 못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품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는 징역 3년인데 이 일을 지시했거나 권유했거나 혹은 요구했거나 알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배후 조종자죠. 네. 만약 송영길 대표가 이거를 알고 권유라도 했다라든지 아니면 지시라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더 엄히 더 엄히 처벌하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당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고 이 사건인데 이걸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있다라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엄히 처벌하고 있는 건
사실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고 특히 또 전당대회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엄히 처벌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아무 액션이나 생각이나 이런 걸 취하지 않고 있는 당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책기구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정당의 개혁이나 전당대회 개혁을 논의할 단위도 지금 기구도 필요하다라는 거고 특히 관련자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윤관석 의원 등등 현역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처리 방침이 있어야 되고 체포동의안이 미국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방침을 정해야 되고요. 네. 이거 특권 포기 선언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복수로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되고요. 당장 중요한 건 함구령인데 지금 두둔하고 변호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도부의 최고위원이라는 장경태 서영교 의원 그리고 대변인이라는 박성준 그리고 원내대표라는 박홍근 그리고 이제 7인의 좌장이라고 그러는 정성호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송영길 전 대표가 돌아오니까 찬송가 부대가 등장을 해서 대표적으로 박지원, 김민석 두 사람이 또 찬송가를 부르고 있어요. 네, 무력이 적은 사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함구령을 내리는 조치도 필요해 보이는데 오히려 지금 대표가 언론을 만나가지고 무건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뭐 김연아 의원은요, 뭐 박순자 의원은요 해가지고 지금 이분들은 비교가 좀 불가한 의원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영재 지난번 그 체포동의안에 돌랐던 하영재 의원처럼 이 사람들은 공천을 미끼로 돈을 요구한 거거든요. 이건 지금 금방 교수님이 말씀하신 전당대회를 처벌하는 이런 거하고는 조금 경우가 달라요. 그래서 다르죠. 네. 비교가 불가능한데 지금 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대표에게도 함구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인식이 정말 참 어이가 없는 게요.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의 이번에 건품 동본투 살포 의혹 이거는 그냥 헌법 유린적인 거고 정당법을 정면으로 어겼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 부패 범죄 의혹이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그 김연아 뭐 전 의원이라든지 박순자 전 의원처럼 개인의 정치적 일탈에 해당되는 거하고 바로 매치를 시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인식이 잘못된 거죠. 대표가 말을 안 하고 차라리 무건 수행을 계속 하고 있는 편이 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해가지고 저는 점수 더 까먹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있는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허탈해하고 또 비웃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데 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할까 하는 건 대표한테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이심 송심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적 사자성어가 요즘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심 송심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심전심으로 두 사람은 마음이 통하고 동지다 이거인데요. 그 송영길 정치인은 586 그 운동권 출신의 대표적인 정치인이고요. 그 송영길 대표와 함께했던 586 운동권 출신 정치인 이 그룹이 그 이해찬 전 대표의 사실상의 그 뭐 좌장 내지는 뭐 고문격이 되어서 이제 이재명 그 경기지사의 포퓰리즘 정치 세력, 기본소득 정치 세력하고 이제 결합을 했던 게 그 지난 민주당 대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이었고 그 결과물로 태어난 게 이재명의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이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쭉 벌어져 왔던 정권 교체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에 또 패배했고 그 이후에 지역구를 개항을 지역구를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방탄정당을 쭉 이어오고 이 지금 민주당이 거의 지금 침몰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게 저럴 수밖에 그분 입장에서는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국민들은 용납할 수가 없죠. 근데 계속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송영기라 돌아와라 그래서 돌아왔으니까 이제 됐다
뭐 그냥 이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검찰 수사는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거 서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뭐 언제 오늘이라도 바로 무슨 일이 터질지 좀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나오면은 바로 그 녹음이 나오고 또 녹취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또 다른 녹음이 어디선가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결국은 이 기본 시리즈, 그 중에서도 기본 소득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 그 기본 소득을 정면으로 비판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왜 비판하게 됐는지를 좀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정치적으로 부상하게 됐던 그 원동력이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성남시장 할 때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와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거든요. 그리고 진보의 새로운 아이콘인 것처럼 진보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띄워주고 또 그 양반이 워낙 또 정치적으로 기교가 특출하기 때문에 뭐 이런 또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정치적으로 큰 부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2017년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진 그 대선 시기 때 그 안희정,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이 세 분이 격돌을 했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에서.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갑자기 이제 부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기본소득이 굉장히 심각하게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기본소득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략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정도까지 갔을 정도로요. 그랬을 때 제가 그 기본소득을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하면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효과 노선을 쭉 걸어왔으니 보편적 복지효과 노선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문제를 이제 강하게 제기했는데요. 그래서 불을 좀 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재명 경기지사 세력으로부터, 성남시장 세력으로부터는 제가 그 당시에 뭐 비판 엄청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꽤 긴 세월이죠. 올해 뭐 6년째 지금 이렇게 서로 악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2021년에 다시 격돌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오는 대선 당내 경선 시기에 또 격돌을 한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를 거치면서 몸집을 더 키우고 또 경기지사 시절에 그 있는 각종 자원을 활용해가지고 경기연구원이라든지 여러 자리들이 있으니까 그 전국에 있는 자기 전문가들을 끌어모으고 기본소득을 더 정치적으로 다듬어서 특히 2020년에 그 3월쯤 4월에 그 코로나19가 막 그 확산될 때 그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호재로 해가지고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전국적으로 막 홍보를 하면서 경기도에서 선풍을 일으켰거든요. 그때 제가 정면으로 이제 도전을 하면서 그 칼럼도 쓰고 했습니다. 2020년 5월에 KBS에서 저보고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토론을 한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BS에서 이재명 지사하고 토론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했어요? 네, 했죠. 네. 그래서 그 토론이 이제 상당히 돌풍을 일으켰고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이제 저를 더 미워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 또 문파들은 저를 지지하게 된 계기가 된 거고 이제 그래서 극명하게 이제 갈라졌죠. 그 이후로 이제 저는 뭐 제 학자고 그분은 이제 나중에 송영길과 이심 송심을 통해서 그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대선 후보까지 되고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이 그 지사가 2021년 10월 10일쯤에 아마 대선 후보가 공식적으로 됐을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제가 그로부터 한 2달 뒤에 제가 징계를 받아버린 거죠. 그럼 20년 초에는 이재명 지사하고 토론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토론이 없었나요? 계속 저는 토론 요구했는데 일체 민주당에서 아예 잘라버려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됐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 소득에서 시작해서 그때 재난지원금으로 이제 뭐 이렇게 포장이 되면서 기본 시리즈가 쭉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나온 게 기본 주택이 나오고, 기본 금융이 나오면서 기본 대출이 나오고. 최근에도 기본 대출 얘기가 했는데. 그렇죠. 이 기본 시리즈는 가능합니까? 가능하냐 안 하냐를 이제 떠났어요. 이게 기본 시리즈의 이게 본질이 뭔가를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기본 소득인데요. 그 기본 소득이라고 하는 게 그 이런 겁니다. 현금성이라고 하는 원칙이 있거든요. 현금을 그리고 개별성,
사회 구성원 각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그리고 또 충분성 이거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보편성 그리고 무조건성 조건을 달지 않고 준다. 이 6가지 원칙이 다 충족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 중에 몇 가지 원칙만을 충족하는 이제 일종의 짝퉁 기본소득을 만들어서 우리 사회 정치적으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어쨌건 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면 그 보편성과 무조건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 경기도민 뭐 1200만 명이면 그분들 모두에게 다 주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보편성이고요. 무조건성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뭐 일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든지 일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은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이거는 보편적 복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게 무차별적 보편성이에요. 그럼 아무 차별 안 하고 경기도민이면 경기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나 가장 가난한 사람이나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똑같이 10만 원씩 나눠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질문이 따라 나오는 게 네. 이게 뭐 스위스에서 국민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결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례가 있냐고 그때 물었어요. 그때 이제 대선 경선 토론에서 그랬더니 진정한 지도자는 선례가 있고 없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논리를 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당이 지금 강령으로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내지는 네. 포용적 복지와 융화할 수 있는 거냐. 네. 그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당시 토론에서는 이게 다 통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소득은 무차별적 획일주의다. 여기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그 방송 토론하시면서 아주 비교적 그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0만 원씩을 나눠주면 부자들에게는 필요 없는 돈이 가는 거다. 부자들이 10만 원 받아서 뭐 하겠냐. 근데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는 10만 원은 너무나 부족한 돈이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필요가 없으니 안 주는 거고, 그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은 필요가 크니까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드리는 거다.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 우리 국민 누구라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필요가 생기는데 그 필요를 평가해서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것. 여기에서 한 명의 국민도 필요로부터 소외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이게 보편적 복지다. 이낙연 대표님 표현이십니다. 네, 그때 그렇게 설명했죠.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세요. 제가 사실은 기본소득 비판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2021년 5월에 썼거든요.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제가 그 책을 써서 그 책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는데 어쨌건 제가 그 책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님께서 그걸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무차별적 획일주의라고 하는 거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똑같이 대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복지의 철학으로 옳지 않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건 옳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보편적 복지하고 맞지 않고 일단 전혀 맞지 않고 지금 그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리가 다른 거죠. 그리고 원리가 전혀 다른 거니까 민주당의 그 강령이나 하고도 융화될 수 없는 거다라는 절대 융화가 못 되는 말씀이고 거죠. 선례도 없다. 없죠.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도 없죠. 선례가. 가능하지도 않다. 가능하지 않은 건 이제 재원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도 하고 기본소득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이재명 후보의 뜻이었는데 그게 진정한 정치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도 지금 돈이 모자라 가지고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지금 어려운 분들에게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한 100만 원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지금 70만 원밖에 못 드리고 있다. 이 안타까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상위 계층에게도 좀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거의 지원을 못 하고 있다. 그럼 이게 필요에 상응하는 지원을 못 하고 있어서 지금 보편적 복지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재정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그럼 국민들에게 지금 이 재정을 더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좀 더 거둡시다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될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똑같이 돈 나눠주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을 더 내놓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돈을 내놓겠냐 이 말이에요.
기본 시리즈 가지고 하여튼 계속해서 갈등을 빚은 게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신 거예요. 근데 당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랬죠. 공개 토론을 요청을 했고, 저도 수차례 요청을 했지만, 그 민주당의 중진 국회의원들, 예를 들어 김종민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등등 중진 정치인들을 통해서도 당에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죠. 그 공중파 방송이든 여러 언론 매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열어달라. 이건 정말 중요한 거다. 민주당의 강령에 보편적 복지와 복지국가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책 노선으로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깥에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 포퓰리즘 정책이 날아왔으면 그럼 이거를 대체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충분하게 토론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중요한 문제를 토론 안 하고 어물쩍 뒷문으로 가져오는 게 어딨냐. 그래서 제가 송영길 당대표를 제가 엄청나게 여러 정도로 비판을 했는데요. 꿈쩍도 안 하고 그냥 눈을 감아버리니까요.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걸 토론하게 되면 기본소득은 살아남지를 못했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토론했으면. 대선 경선 후보,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그 다음에 또 박용진 후보 등등 그 정세균 후보 이렇게 토론했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짧게 그렇게 응답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심도 깊은 토론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재원조달은 어떻게 철학적으로 어떻게 다루고 원리가 어떻게 다루고 이게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떻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적용 가능한지 재원조달 문제는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이게 쟁점이 돼가지고 하나하나가 논쟁되기 시작하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민주당에서 바로 죽었을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거죠. 근데 동조하는 분들이 당 내에도 일단 별로 없었고 네. 당 바깥에도 별로 없었나요? 복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학자들이나 네.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근데 학자들이 학계에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거는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오지요. 그거는. 대중 국민에서 이게 정치 의제로 왔기 때문에 정당에서 그리고 정치적 논쟁의 장에서 이게 논의되어지는 게 이게 옳고 또 국민은 또 그걸 지켜보고 의사결정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국민이 판단할 권한을 민주당 송영길 체제가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심 송심에서 제일 나쁜 게 기본소득을 뒷문으로 끌어들여온 거다. 새로운 노선이 들어오고 기존의 그 강령을 교체를 한다라든지 기존의 강령과 충돌하는지를 검토해야 될 상황이면 이거는 공개적으로 이걸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보다는 사실 이 지금 하위 계층에 집중돼 있는 이 복지를 차상위 계층에 확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보편적 복지 안에 들어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 아차 하면은 바로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을 일단 살게 해주고 차상위 계층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려면은 그 복지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하고 이게 보편적 복지 내지는 포용적 복지의 기본적인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기본소득하고 융화가 될 수 있고 함께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차상위 계층 지원도 지금 제대로 못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하는데 항상 의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지금 적당히 넘어갔는데 넘어가면서 이게 기본주택 그리고 기본 대출까지도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거는 오늘 이 시간에 시간 제한 때문에 이야기는 안 하기로 하고요. 근데 기본 대출은 여전히 지금 살아 있고 지금 민주당이 기본 대출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기본 대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이게 기본소득과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근본적으로 철학이 옳으냐. 그러니까 1,000만 원씩을 갖다가 장기 대출해 주는데 모든 국민이 그걸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반 어떤 제도적 지원 그리고 또 경비 같은 거는 이제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이다. 그래서 그 5천만 국민에게 1,000만 원씩을 빌려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는 저만 하더라도
그 국가가 보증 써가지고 제가 1,000만 원을 빌려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1,000만 원을 빌리고 싶으면 제가 그냥 빌릴 수 있습니다. 많은 국민이 그렇고요. 일부 국민은 1,000만 원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라도 해보려면 한 5천만 원, 1억 이렇게 있어야 그거 갖고 뭐 생계비도 마련한다라든지 사업 자금도 마련하고 해서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소득과 같은 맥락에서 원리 자체가 틀린 거다. 원리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또 이낙연 전 대표님의 말씀을 빌려오자면 부자들에게 1,000만 원 빌려주는 거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고 또 작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거는 필요하겠지만 그 1,000만 원으로 너무 적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 그게 대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민 가게의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대출 상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그 저소득 계층이 그 집을 구입할 때 그 정책 금리로 대출해 줍니다. 정부가. 이런 거는 보편적 복지의 원리가 작동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거가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지원 마련해가지고 이걸 더 잘해야 될 상황에서 그 무차별적으로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대로 1,000만 원씩을 전부 다에게 똑같이 대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근본적인 원리가 잘못된 거죠. 이것도 똑같은 질문으로 네. 선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없죠.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몇백조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돈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 선례가 없고요. 왜 선례가 없는가 하면 이게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못되면 이게 금융기관이 아마 안 나설 거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만약에 정부 압력에 의해서 네. 나선다면 금융기관들이 다 망할 겁니다. 근데 정부가 다 보증해 준다라고 하면 이제 금융기관이 나서겠죠. 근데 정부도 예산이 그렇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못 하는데 이재명은 합니다. 그러면 네. 기본 주택은 아예 농급할 가치도 없는 허황된 기획이다,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가능했으면 지금 주택 문제가 생기지도 않고 지금 현재 문제 생기고 있는 이 전세 사기 문제 같은 것도 생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예 그때 박용진 의원이 경선 토론을 통해서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지은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건 초전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전혀 농구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작년 8월에 이재명 대표가 돼가지고 네. 이 기본 시리즈가 당에 살아 있어요. 공식 네. 기구화돼 있고 그리고 그러던 반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쭉 진행이 되다가 송영길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대응을 한다고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수술은 지금 불가피해 보여요. 네.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점점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들도 사실 좀 망연자실한데 당만 지금 한가한 거예요. 당의 지도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무슨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건 있습니다. 그 집도 의사가 수술을 잘 하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수술 잘할 건 아니겠습니까? 집도 의사가 수술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에게 수술을 맡기면 안 돼요. 지금 이재명 대표님은 자기 집도 의사가 되어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저는 이심송심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요. 수술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치부가 드러날까봐, 자기가 정치적으로 공격에 처할까봐 두려워서 저는 수술을 본인 스스로가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는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대로 그 죽음에 이르는 중질환을 방치할 거냐? 아니죠. 수술해야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님은 뒤로 좀 물러나 계시고 다른 유명한 집도 의사와 수술팀을 불러와야죠. 그래 수술해야죠.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쉬웠으면 뭐 여기까지 오진 않을 거고요. 근데 국민 여론이 이제 그렇게 가면 아마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거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이거 문제인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서 주술사 유튜버들 개딸 저질 정치인의 공조의 정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뭐 일부 유튜버들이 난리예요. 뭘 공개하라 어쩌라 그러는데 뭐 공개할 생각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공조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술 의도 중요하지만 저는 환자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의지를 어떻게든지 살려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좀 묘안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정면 돌파라는 유튜브도 시작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오늘 그 손님을 모셔서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해결 방안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위안이 됩니다. 그렇게 쭉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민주당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살고 민주주의도 살고 그리고 정당 정치도 살고 다 살아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고민을 나눠 주시기를 계속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는 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